자, 기본이론 과정 19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175페이지예요. 175페이지 펴놓으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지대이론을 이야기했었죠. 지대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는 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자, 여기 보세요. 자,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이라는 게 있지요. 튠의 위치 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 이 네 가지가 주로 출제된 지대이론이다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차액설, 위치 지대설, 절대설 여기까지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자, 차액설은 차액이 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차액이 지대다. 그럼 뭐 때문에 차익이 발생할까요? 바로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비옥도의 차이 이로 인해서 생산성의 차이가 나게 된다. 이 차익이 지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 지대설입니다. 위치설은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수송비의 개념을 도입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수송비의 전략분 이게 지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지대설은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절대지설입니다. 절대설은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소유했던 그 자체에서 지대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 자체가 결국 뭡니까?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절대설 여기한다면 자 비옥도의 차이, 수송비 전략분 이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요. 관계없이 토지를 소유했던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내용이고 이번 시간은 이제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 지대설은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땅을 누구에게 빌려줄까요? 바로 지대를 가장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입지주체에게 이 땅을 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지대를 많이 지불할 것인가? 입찰에 붙이겠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이야기요. 입찰에 붙입니다. 그럼 자, 이 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때? 입찰에 참여하겠죠? 입찰에 참여해서 이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름대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입찰에 써낼 거란 이야기예요. 이때 최대 금액을 우리가 이제 입찰 지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입찰 지대라는 것은 결국 어떤지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찰 지대는 최대 금액이다. 결국은 자 최대 지불 용의액이다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입을 말 바꾸고 있어요. 최소 지불 용의액이다 이렇게 말 바꿨는데 잘못된 표현이죠. 최대 지불 용의액이다. 왜? 내가 이 입찰에 참여해서 이 땅을 이용해서는 나 나름대로 어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대를 써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입찰 지대는 것은 토지 이용자가 단위 면적의 토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다. 즉 최대 지불 용의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최대 금액은 뭘 이해할 것인가? 바로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토지 이용자는 초과 이윤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정상 이윤만 온다면 얼마인지 지대 지불하면서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초과 이윤이 예를 들어서 초과 이윤이 100이다 이렇게 가정합시다. 그럼 초과이윤이 100이었을 때 나는 얼마큼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느냐? 바로 이 100만큼 지대를 지불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초과이윤 100이었을 때 100의 지대를 지불한다면 결국 초과이윤은 얼마가 됩니까? 0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0이 되겠다. 그럼 오로지 나는 정상이윤만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100이라는 지대를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때 초과이윤이 100인데 내가 200의 지대를 지불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때? 예, 정상 이윤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정상 이윤도 얻지 못할 만큼 지대를 지불하면서 이 땅을 이용하자 할까 안 할까? 안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정상 이윤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초과 이윤이 15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초과 이윤이 150이라면 얼마큼 지대를 지불할 수가 있을 것인가? 바로 150까지는 지대를 지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150에 지대를 지불한다면 초과이윤은 이제 얼마 됩니까? 0이 되겠죠. 0이 되겠다. 그래서 오로지 정상이만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런 정도의 지대를 지불하고 이 땅을 어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때도 어때? 200이란 지대를 지불한다면 정상 이윤도 얻을 수 없겠죠? 그럼 이 같은 200원의 지대는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한다. 그럼 결국 내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 바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있다. 최대 지불 용액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뭡니까?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한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입찰지대다 이렇게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입찰지대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입찰지대는 최대 금액입니까? 최소 금액입니까? 최대 금액, 즉 최대 지불 용액이다. 잘 생각하시고 다음은 우리가 이제 간단한 사례 하나 들어드립니다. 특정한 하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도시인데 이 도시는 오로지 A와 B 산업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아주 단순화된 모형이에요. 이 모형이 우리 시험에도 한번 출제된 적 있는 모형입니다. 이 도시는 A와 B 두 개의 산업만이 존재한다. 가정하고 자, 우리가 그림 하나 그려봅시다. 자, Y축은 지대입니다. 지대고 X축은 도심에서 외곽이다. 이렇게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먼저 A산업입니다. A산업은 도심에 있는 이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A산업의 입장에서 이 지대가 바로 뭐가 됩니까? 입찰지대가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A산업에서 도심으로부터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이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결국 A산업에게 이때 이 지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입찰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하튼 이제 이 입찰지대를 여기도 이 땅에 대한 입찰지대가 되겠죠. 자, 이것도 이 땅에 대한 입찰지대가 된다. 그럼 여하튼 입찰지대를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A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A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이다라는 이야기. 다음은 B산업 있죠. B산업은 도심에는 이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B산업의 입장에서 이 지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입찰 지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도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이 땅입니다. 이 땅을 이용하기 위해선 B산업은 최대한 이만큼의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 B산업의 입장에서 이 지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입찰 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B산업의 이 같은 입찰 지대를 연결해서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선이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B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같은 특정한 하나의 도시에 A산업과 B산업만이 존재한다. 가정하에서 A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 B산업의 입찰 지대 곡선을 그려봤습니다. 다음 도시 전체의 입찰 지대 곡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도시 전체로 본다면 이제 도심에는 이 땅에 대한 입찰 지대는 이제 입찰 지대는 최대 금액이라 그랬죠. 좀 최대 금액이 되기 때문에 결국 도심에는 이 땅에 대한 입찰 지대는 뭡니까? A산업이 제시한 지대가 되겠지요. 이게 더 높잖아요. 자, B산업이 제시한 지대보다는 A산업이 제시한 지대가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시 전체로 본다면 이 땅에 대한 입찰지는 A산업이 제시한 지대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이 땅입니다. 이 땅에 대한 도시 전체 입찰지는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때는 A산업과 B산업이 제시한 지대가 같죠. 여기가 되겠다는 겁니다. 다음 이 땅에 대한 도시 전체 입찰지는 어디가 될 것인가? 자, A산업이 제시한 지대는 여기죠.
B산업이 제시한 지대는 여기가 되겠네요. 자, 최대 금액이니까 결국은 이 땅에 대한 입찰지대는 뭡니까? B산업이 제시한 지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어떤 이제 도시 전체로 봤을 때 이 어떤 입찰 지대를 연결해서 선으로 나타내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선으로 나타내면 자, 이런 선이 되겠죠.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선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도시 전체의 입찰 지대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결국 이 입찰 지대 곡선이라는 것은 입찰 지대 곡선은 어때? 입찰 지대 를 연결한 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이처럼 거리에 따라서 자, 입지체가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대, 그게 입찰지대죠. 이걸 연결한 선이 바로 입찰지대 곡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처럼 이제 도시 전체의 입찰지선 이걸 그려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두 개의 산업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가정했죠. 아주 단순한 모델이기 때문에 바로 자, 이와 같은 형태의 도시 전체의 입찰지선을 그려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여기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더 완만한 이와 같은 모습이 되겠지요. 그럼 도시 전체 입찰지선 이 부분을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제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알 수 있겠죠. 자,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생각하시고, 자, 이거에서 원점에 대해서 우리가 볼로 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원점에서 볼로 가다라는 이야기요. 이때 이제 볼로 가다 이분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원점에 대해서 볼로 가다, 오목하다 이 자체는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자, 미분 적분 배우셨죠? 이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미분한 걸 우리가 1차 미분이다. 다음 다시 한 번 더 미분한 걸 2차 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차 미분에서 이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여기에 따라서 볼록 오목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과정에서는 1차 미분, 2차 미분 이거 중요성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고 시험 볼 때까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이야기예요. 저 나름대로 비법입니다. 시험 볼 때까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원점에서 볼록 가다 이런 지문이 나오면 볼록 할 때 어때요? 볼자를 얼른 써봅니다. 볼자 딱 적으셔가지고 그림이 이와 같은 모습이나 이와 같은 모습이면 원점에서 볼록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히 그려본다면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이 모습이 여기에 있는 거지요. 여기 있는 거. 다음 또 이 모습이네요. 자, 이 모습이죠. 자, 이와 같은 모습이 이게 원점에서 볼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뭡니까? 바로 이 부분이다.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런 그림. 이게 이제 원점에서 오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점에서 볼록하다, 오목하다 이건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만의 비법으로서 시험 볼 때까지만 이렇게 볼자를 써보자는 이야기예요. 볼자 써보자. 여기에 해당되는 이 모습은 볼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분은 또 오목할 때 오자를 먼저 씁니다. 오자 먼저 쓰면 이 모습 다 들어있네. 모두 오목이다.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생각하지 마시고 볼자를 써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볼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나머지는 오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도시 전체의 입찰 지대곡선을 그려보니까 자, 어떤 모습이에요? 이처럼 우하향하는 모습이죠. 바로 어디에 들어있는 겁니까?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이 모습이다. 자, 이 모습이 되겠죠? 자, 이는 원점에서 볼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시 전체의 입찰 지대곡선을 그려보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고 원점에서 볼록한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럼 이 토지는 누구에게 할당이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도심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도심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 토지는 누구에게 할당이 될 것인가? 더 많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주에게 할당이 된다. 알 수 있겠죠? 그럼 더 많은 지대를 지불한다는 이야기는 A 산업이 B산업보다 더 많은 지대를 지불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도심으로부터 여기까지는 A 산업에게 이 토지가 할당이 된다. 그래서 A 산업의 용도에서 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여기서부터 이 외곽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누구에게 할당이 될까요? 더 많은 지대를 지불한 건 A 산업입니까? B 산업입니까? B 산업이 더 많은 지대를 지불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토지는 이제 B 산업에게 할당이 된다. 그래서 B 산업의 용도로서 이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토지가 누구에게 할당이 될 것인가 이 자체는 어때? 도시 전체 입찰대우선 이걸 따라간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도시 전체 입찰대우선인데 자, 여기까지는 어때? A 산업이었죠. 여기까지는 어때? B 산업이다. 그래서 도시 전체 입찰대우선이 그려진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도심으로부터 여기까지는 A 산업에게 다음 이분은 어때? B 산업에게 할당이 돼서 토지가 이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 사례를 보니까 A 산업, B 산업 중 도심에 더 가깝게 입장은 뭡니까? A 산업이 된다.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도심에 더 가깝게 입지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때? 입찰 지도선의 기울기가 급해야 될까요? 원만해야 될까요? 상대로 급해야 되겠죠. 자, 보세요. A 산업의 입찰 지도선 이 모습이었죠. 이 모습. 다음 B 산업의 입찰 지도선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A 산업이 도심에 더 가깝게 입지했죠. 그럼 B 산업의 입찰 지도선 이보다는 A 산업의 입찰 지대곡선의 어때? 기울기가 더 급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산업별로 기울기가 어때? 더 급할수록 도심에 가깝게 입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용도에서 여러분들이 이 입찰지대설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75페이지를 보세요. 175페이지를 보시면 자, 양호 6번 알론소의 입찰지설이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를 보세요.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이라 그랬죠. 그렇죠? 자, 최대 금액이다. 즉 최대 지불 용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 금액으로 초과 이윤이 0이 된 수준의 지대를처럼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입찰 지대란다라는 겁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으로서 초과 이윤이 0이 된 수준의 지대를 어때? 입찰 지대란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봅시다. 자, 입찰 지대설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 발전시킨 것이다. 알 수 있겠습니다. 튀넨의 고립국 이론 이게 바로 우리 앞서 얘기했던 튀넨의 위치 제설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튀넨 고립국이라는 책을 썼다 그랬죠. 그래서 흔히 튀넨의 이론을 우리가 고립국 이론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해 발전시킨 것으로 수송비는 도시부터 멀어질수록 어때? 증가하겠죠.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 이런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건 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입찰 지대 곡선이란 자, 우리가 그때 입찰 지도선 그려봤죠? 지금 입찰 지도선은 입주체가 거래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대. 지금 거래에 따라 지불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지대가 뭡니까? 입찰 지대죠. 이걸 연결한 곡선이 바로 뭡니까? 입찰 지대 곡선이다. 결국 입찰 지대를 연결한 곡선이 입찰 지대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2번 중간쯤 보시면 자, 일반적으로 입찰 지대 곡선은 어때? 우하향한다 그랬지요. 우하면서 원점을 향해 볼록한 형태를 지닌다. 자, 우하향하면서 볼록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 봅시다. 단일 도심 토지에서 상업용 토지용이 도심 부근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 어떤지 상업용 토지 이용이 어때? 도심 부근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상업용 토지용이 단위 토지면 땅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토지면 땅 단위 토지면 땅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지대 지불 능력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대를 지불 능력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지대를 지불하고도 도심에 가깝게 입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생산물의 단위당 한계 수송비가 크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송비가 많이 발생될 때 수송비를 줄여서는 어때? 도심 가까이에 입지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상업용 토지용이 도심 가까이에 입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지대를 지불 능력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또한 생산물의 단위당 한계 수송비가 크기 때문에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때? 도심에 가까이 입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봅시다. 도심 지역의 이용 관한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해 한정되지요. 그래서 토지 이용자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용이 이루어진다. 알 수 있겠죠. 다음 동그라미 8번 한번 봅시다. 8번. 자,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가파른 업종일수록
중심지에 가까이 입자는 경향이 있다. 우리 이런 설명됐죠? 예, 도심에 더 가깝게 입자에선 상대될 때 입찰 지대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라야 된다. 급해야 된다. 이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176페이지예요. 상단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이 나왔는데 바로 이 그림이었어요. 이 특정한 하나의 도시가 있는데 A산업, B산업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A산업의 입찰 지대곡선, B산업의 입찰 지대곡선 그려봤죠? 일토대에서 도시 전체의 입찰 지대곡선을 그려보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상단에 박스에 나와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대이론 맞춰드렸어요. 자, 지대이론은 여러 가지 있지만 네 가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차액 지설, 위치 지설, 절대 지설, 입찰 지설 여기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챕터 지가이론이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지가이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건 양골 3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생각하시고 간단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세요. 자, 헤이그는 중심에서 멀을수록 교통비는 증가하겠지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교통비는 어때? 증가하지요. 그리고 중심에서 멀을수록 즉 외곽을 할수록 어때? 지대는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심부터 멀어질수록 교통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교통상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은 적어지겠지요. 이때 토지 이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게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이다. 이런 정도만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지가 이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렸어요. 지가 이론 이런 정도만 이해하셔도 크게 우리 시험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1절에 나와 있는 지대 지가 이론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다음은 우측 페이지 보세요. 177페이지입니다. 2절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다. 그런데 이건 이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것인가 이걸 설명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도시가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할 이를 설명하는 모형이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 공간구조 이론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우리 시험에 주로 출제된 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먼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심원 이론. 다음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해리스 울만에 의해서 그리고 울만에 의해서 발전이 된 다핵심 이론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시험에서 주로 출제가 되고 있는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다. 물론 이도 여러 있지만 우리 시험은 주로 이 세 가지를 묻는다서 우리 교재도 이 세 가지만 넣어드렸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판사하면서 버제스, 호이트, 해리스, 울만이다. 이것은 학자 이름을 적어드렸어요. 그러나 학자 이름 전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학자 이름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마시고 이 동심원 이론이다. 선형 이론이다. 다핵심 이론이다. 이 같은 걸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 학자 이름 묻는 게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살펴봅시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바로 도시 공간구조에 관한 최초의 연구다. 이런 점에 의의가 있는 부분이다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 여러분 들어보셨죠? 미국의 시카고라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라는 이 도시를 보니까 자, 또 여기에 중심이 있더라는 이야기처럼 중심이 있더라. 이 중심으로부터 어때? 동심원 형태로서 분화가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시가 성장 발전하더라. 이 사실을 밝혀냈죠. 근데 중심으로부터 이처럼 동심원의 형태로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개 동심원이 있습니다. 제가 4개만 그려드렸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 더 그려서 5개 동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를 1지대, 2지대, 3지대, 4지대, 5지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때 하나 더 그려야 되겠죠? 그러나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1지대, 2지대, 3지대, 4지대, 5지대다. 참 5개의 동심원에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1지대가 있죠. 1지대를 중심 업무지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지대를 중심 업무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 1지대인 중심으로부터 경호국들이 서서히 밀려난다는 이야기야. 경호에 밀려서 2지대로 이렇게 넘어온다. 그럼 어때? 이처럼 1지대에서 2지대로 넘어왔어요. 자, 그럼 어때? 2지대는 경공업이다. 이 같은 이질적 요소 들어왔지요. 좀 이질적 요소가 들어오는 걸 우리가 뭡니까? 침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침입. 자, 침범에 왔다 그 이야기예요. 침입. 좀 침입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넘어왔죠? 침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때? 경쟁이 이루어지겠죠. 경쟁. 그래서 침입, 경쟁. 그리고 어때? 이제 변모되는 과정이 있겠죠. 이걸 우리가 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이. 그래서 일정 요소가 이렇게 들어오는 걸 침입이다. 그럼 새로운 일정 요소가 들어왔으니까 경쟁이 이루어지고 변해가는 과정이 있다냐. 이 과정을 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침입, 경쟁, 천이라는 저는 도시 생태학적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도시 생태학적 자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런 말씀인데 이때 어렵게 생각하세요. 생태학적이다. 이거 뭡니까?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도시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입, 경쟁, 천이라는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도시 공간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대는 뭐가 될 것인가? 바로 어때? 천이 지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지대는 천이 지대 또는 점이 지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이 지대다. 그리고 시카고란 이 도시를 보니까 이제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계층들은 공장 가까이에 있으려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지대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3지대가 저소득층 주거지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지대다. 그리고 4지대는 이제 고소득층 주거지대다 할 수 있겠죠. 5지대는 어때? 통근자 지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동심원 형태에서 5개의 지대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라는 게 뭡니까? 동심원 이론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동심원 이론이다. 이야기 나면 어때? 결국은 동심원의 형태로서 도시가 어때? 성장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심원의 형태로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께서는 여기에는 5개의 지대를 순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도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1지대는 뭡니까? 중심 업무지구다. 자, 2지대는 천이 또는 점이지대다. 3지대는 저소득층 주거지대다. 4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대. 5지대는 통문자 지대다 생각하시고 이것은 동심원 이론 이만큼 1지에서 5지대까지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1지대는 뭡니까? 중심 업무지구지요. 중심으로부터 경호국들이 밀려나더라. 그래서 2지대를 형성하죠. 이게 천이 또는 점이지대다. 다음 자 저소득계층은 공장 가까이 있으려는 됐죠. 3지대를 형성하겠죠. 4지대가 어때? 고소득층 주거지대. 5지대는 통문자지대다. 해서 순서를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어떻습니까? 천이지대가 위치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또 여기 보세요. 저소득층 주거지대와 고소득층 주거지대 이 둘 중 중심에 더 가까이 입장은 뭡니까? 저소득층 주거지대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 같은 중심에서 이처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이요.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즉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어때? 접근성이나 지대 인구 밀도는 낮아진다 그 얘기지요. 낮아진다. 그래서 중심에서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다음 중심에서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범죄나
범죄나 빈곤, 질병 이와 같은 도시 문제도 어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특징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중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어때? 범죄도 많이 발생하죠. 그러나 시카고는 도시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이야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어때? 시카고는 도시를 대상으로 있는 동심으로 있는 여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카고는 이 도시를 보니까 도시가 잘 보세요. 중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소득수준이 어때?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범죄나 빈곤, 질병 이 같은 도시 문제는 어때?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특징도 잘 이해가 되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동심은 이론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튼 동심은 이론은 이제 동심원의 형태로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생각하시고 살 좀 붙여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해 봅시다. 자, 177페이지 1번 챕터 버제스의 동심은 이론이다. 소있죠? 양월의 1번 이제 의 및 주요 내용이다.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동심원 이론은 미국의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 공간구조 이론으로 자, 우리가 했죠? 시카고라는 특정한 도시를 대상으로 한 자, 도시 공간구조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집은 도시 공간구조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 동그라미 2번 봅시다. 동심원 이론은 거주지 분화 현상의 연구를 통하여 자, 여기 보세요. 점 저속층 주거지대다. 고속층 주거지대다. 통근자 지대. 처음부터 거주지가 분화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처음 자, 거주지 분화 현상 연구를 통하여 도시 팽창이 도시 내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공간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 경쟁, 전이라는 생태학적 변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자, 여기서 이야기드렸죠. 침입, 경쟁, 전이라는 생태학적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 중심 업무지구, 천이 또는 점이지대, 저속층 주거지대, 고속층 주거지대, 통근자지 등 5개의 동심원 지대로 분화되면서 도시가 성장한다는 이론이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5번 두 번째 그 부분 보세요. 동심원 형태로 여러 개의 농업지대 형성되는 튠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한 것이다 라는 건데 이때 튠의 고립국 이론이다. 이건 결국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대에서 배웠던 튠의 위치 제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위설 처음 튠의 위치설 여기에 따른다면 도심으로 가면 갈수록 집약적 농업이 이루어지죠.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조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이 자체가 동심원의 형태다. 그래서 튠의 위치설 여기 있다면 동심원 지대 모델 제시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참 튠의 동심원 지대 모델이다. 이 동심 형태 이걸 어땠지? 버제스가 시카고라는 이 도시에 응용한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동심원 이론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 누굴 응용했어요? 바로 버제스가 튠의 걸 응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봅시다. 자, 동심원 형태로 여러 개의 농업지 형성된다는 튠의 고립국 이론을 응용한 게 바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 봅시다. 도심 즉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는 어때? 낮아진다 이야기 드렸죠. 다음 범죄나 빈곤, 질병 등의 도시 문제가 어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특징도 잘 기억하시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박스가 들어있죠. 박스에 자, 동심 형태에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그래서 1지대부터 5지대까지 나와 있죠.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셨습니다. 자, 1지대는 뭡니까? 중심 업무지구다. 2지대는 천이 또는 점이지대다. 3지대는 저속층 주거지대. 4지대는 고속층 주거지대. 5지대는 뭡니까? 통근자지대다. 순서 잘 이해하시고 다음 그림에 이 내용 나와 있죠. 중심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멀어질수록 접근성, 지대, 인구 밀도도 어때?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로 2번 봅시다. 자, 이와 같은 동심원 이론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뭘까요? 바로 보세요. 동심원 이론은 미국의 시카고라는 특정한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특정한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게 문제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고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첫 번째 중간쯤에 나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중간점 시카고의 심한을 대선한 연구이므로 도시 공간구조에는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킨 게 바로 뭡니까? 호이트이안 선형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호이트이안 선형 이론이다. 따라서 호이트는 일반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142개나 되는 도시를 대상으로 살펴보니까 참 하나의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도시인데 이 도시에 여기에 중심이 있겠죠. 중심인데 이 중심으로부터 좀 간선도로 하나 뚫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간선도로 뚫리면 이 간선도로 일축으로 해서 그래서 어때? 이점 부채꼴의 방사선 형태로서 주택지대가 형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선형의 모습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선형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따라서 주택이 형성입니까? 바로 교통 노선을 따라서다. 그래서 교통노선, 교통망, 또 어때? 이런 이야기 나오면 선형 이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호이트가 중시한 건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었어요.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 이걸 아주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럼 참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높은 상류층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 사람들은 주거지를 어디에 선정할 것인가? 바로 고용계가 많은 기존의 도심지역이라든지 주요 교통 노선을 따라서 접근성이 양호한 여기에 주거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 사실 밝혔다 생각하시고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른다면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을 아주 중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선형 이론 일 통해서 교통의 발달 이 자체도 도시 공간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죠. 왜? 간선도로가 하나 뚫린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 간선도를 축으로 해서 이처럼 부채꼴의 방사선 형태에서 주택지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도시 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요. 다음 이제 소득의 향상 이도 도시 공간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소득이 향상되면 그만큼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높아지지요. 이러면서 도시 공간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선형 이론 여기에 따르면 교통의 발달뿐만이 아니라 소득의 향상이다. 이도 도시 공간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회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8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하단 보시면 자, 2번 챕터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양월 1번,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미국의 도시 경제학자인 호이트가 동심원 이론을 보완하고 수정하여 제시한 이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 들었죠? 이 버젯의 동심원 이론은 미국의 시카고란 특정한 하나의 도시만 대상으로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더욱더 보완 발전해서 일반성을 부여한 게 바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 쯤 보세요. 미국의 140의 도시의 주택가격 분포에 중점을 두어 도시 공간구조 성장과 지역 분화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도매 경공업지구, 저급 주택지구, 중급 주택지구, 고급 주택지구가 주요 모에 따라서 교통 노선에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교통 노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통 노선, 교통망 나오면 선형 이론 떠오르지 않습니다. 주요 교통 노선에 따라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면서 배치는 이론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중심 업무지부터 도매 경공업지구 저급주택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순서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순서를 딱 기억할 건 하나 있는 겁니다. 뭡니까? 버젯의 동심원에서 1지대부터 5지대까지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선형 이론에서 1지대, 2지대 신경 전혀 쓸 필요 없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뭐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주요 교통 노선이다. 참 교통 노선에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확대되면서 배치는 이론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자, 고급 주택지구는 고용기가 많은 기존의 도심지역과 주요 이처럼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지에서 선형으로 발전한다. 참 선형으로 발전돼서 선형 이론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 봅시다. 동그라미 보시면 자,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뭘 들고 있습니까? 바로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7번. 자,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높은 상류층은 고용이 많은 기존의 도심지역과 주요 교통노선을 축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주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이처럼 높은 상류층은 어디에 입지할 것인가? 바로 고용기가 많은 기존의 도심지역이라든지 주요 교통을 출해서 접근성이 양원적에 주거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8번 교통의 발달, 소득의 증가 등은 도시 공간구조 변화를 야기한 요인이다. 우리 여기서 했죠. 교통의 발달뿐만이 아니라 소득의 증가, 이도 때 도시 공간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용도로 선형이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18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80페이지는 세 번째 챕터에 다핵심 이론이다 소개되어 있죠. 자, 이는 해리스 울만에서 발전된 이론이 되겠습니다. 다핵심 이론이다. 자, 먼저 여기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나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자, 중심이 몇 개 있습니까? 딱 하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심이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점 중심이 하나 있다. 즉 핵심이 하나 있다. 그래서 이 같은 걸 우리가 이제 단핵 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핵심이 단 하나 있다. 그래서 단핵 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은 어때? 단핵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단핵 도시다. 그렇지만 해리스 울만이 런던의 도시구조를 살펴보니까 런던은 핵심이 딱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복수의 여러 개 핵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핵심이 여러 개 있더라. 그래서 복수의 핵심 중에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이 사실 밝혔다라는 겁니다. 좀 핵심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이 같은 이론을 다핵심 이론이다. 핵심이 많을 다자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다핵심 이론이다. 그래서 다핵심 이론은 핵심이 여러 개 있다. 그래서 복수의 핵심 중에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핵심이 여러 개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인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시의 다핵화 요인이다. 그래서 해리스 울만은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특정 위치나 특정 시설의 필요성, 그리고 유사 활동 간의 유사 활동 간의 집중 지향성이다. 자, 그리고 이질 활동 간에는 입지적 비양립성이다. 양립성. 다음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도시의 다핵화 요인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이해할 건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사 활동 간에는 집중 지향성이 있다. 이질 활동 안에는 입지적 비양립성.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이와 같은 하나의 도시가 있다는 이야기야. 자, 여기에 이와 같은 하나의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도시인데 핵심이 여러 개 존재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유사 활동 안에는 집중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자, 이제 여기에 금융의 하나의 핵심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금융은 금융끼리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여야 된다. 금융끼리 모여야 된다. 그래야 하나의 핵심이 이루어지겠지요. 또 여기에 이제 교육의 하나의 핵심이 이루어져서 교육은 교육끼리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유사 활동 간에는 모여야 된다. 집중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험은 이걸 분산 지향성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다는 이야기. 잘못된 표현이 되겠지요. 핵심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유사 활동기는 서로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하나의 핵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제 이질 활동입니다. 자, 이질 활동 간에는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핵심이 여러 중에서는 금융과 교육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지 금융의 하나의 핵심이 되고 교육의 하나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이질 활동 간에는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입지적으로 비양립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지적 비양립 사실 양립성이다. 여기는 자 보세요. 이제 양립성이다. 여기는 이런 의미가 됐어요. 양립성 뭡니까?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핵심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서로 흩어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립성입니까? 비양립성입니까? 비양립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립성 이런 표현이면 잘못된 내용이 되겠지요. 입지로 비양립성 있어. 비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처럼 핵심이 여러 개 있기 위해서는 이 유사 활동끼리는 모여야 된다. 금융은 금융끼리,
교육은 교육이 뭐였느냐. 그리고 이질 활동이다. 금융과 교육은 어때?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핵심이 여러 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리스 울만이 하면 다액화형으로 네 가지 제시하는데 두 가지만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유사 활동과는 어떻게 된다? 집중 서로 모여 있어야 한다. 집중 지향성 있어야 된다냐. 다음 이질 활동 안에는 서로 어때? 흩어져 있어야 죠 입체로 비양립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B자 조심하죠. 입체로 비양립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 교재 살펴드립니다. 자, 180페이지 보세요. 자, 세 번째 챕터 다핵심 이론이다. 소인데 양으로 1번 봅시다. 첫 번째 줄 다핵심 이론은 동심원 이론과 선형 이론을 결합하여 도시 내부의 토지형 패턴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결국 여기에는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결합해서 설명하는 게 결국 어때? 다핵심 이론이다. 그럼 우리가 흐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도시 공간구조에 관한 최초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동심원 이론이다. 이 동심원 이론은 미국의 시카고라는 특정한 하나의 도심을 대상할 수 있는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미국의 142개 도시를 대상한 게 바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은 어떻습니까? 중심이 즉 핵심이 하나 있다. 단핵 도시였죠. 그래서 이제 이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을 결합시켜서 더욱 발전시킨 게 바로 어때?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흐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랫줄 중간쯤 보세요. 세 번째 중간쯤입니다.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도시의 토지형 패턴은 단일의 중심 업무직을 해결하여 발달된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도시가 성장하면서 여러 개의 전문화된 핵심이 형성되고 도시는 복수의 핵심지에서 발달한다는 것이다. 결국 도시는 여러 개의 핵심이 나온다는 이야기. 참 복수의 핵심 중에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이게 다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걸 2번 봅시다. 양걸 2번 도시의 다핵화 요인이다. 그죠? 다핵심 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 네 가지를 제시한다 그랬지요. 특정 위치나 특정성의 필요성, 유사 활동 간의 집중 지향성, 이질 활동 간의 입적 비양립성, 지대를 지불한 능력의 차이 등을 들고 있다. 참 다핵화 요인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특정 위치나 특정성의 필요성.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유사 활동 간의 집중 지향성이다. 우리 설명했죠? 유사 활동은 서로 뭐여야 된다? 집중 지향성이 있어. 분산 이게 아니에요. 집중 지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활동은 집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이게 이때 집적 이익이라서는 서로 모여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에요. 그럼 서로 모여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집적 이익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모이게 된다. 그래서 유사 활동과는 집중 지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3번 자, 이질 활동 안에 입적 비양립성이다. 근데 이질 활동은 상호 이해가 상반되죠. 모이면 불리하다. 그래서 흩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유사 활동 안에 집중 지향성, 동그라미 3번에 이질 활동 안에 입적 비양립성이다. 이걸 잘 정리해 주시고요. 동그라미 4번 지대를 지불한 능력의 차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하단에 박스에 그림 나왔죠? 자, 그림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내용입니다. 자,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상단에 양호 3번 다핵심 이론의 평가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구도시와 신도시가 있다라고 봅시다. 이제 구도시는 오래된 도시죠. 다음은 신도시가 있다. 새로운 도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구도시와 신도시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구도시는 어떻습니까? 단핵의 패턴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신도시는 어때? 다핵의 패턴이 많다 보시면 돼요. 자,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 시험 신도시가 하나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신도시가 하나 들어서면 신도시 내에는 어떻습니까? 금융, 교육, 문화 이 시험 어때? 핵심이 여러 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도시일수록 단핵의 패턴이 강하고 신도시일수록 다핵의 패턴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자, 구도시가 단핵 도시의 형태라면 신도시의 경우에는 다핵 도시의 형태이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현대 도시의 토지용어 공간구조는 다핵적인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핵심 이론은 대도시 내부의 토지 이용을 설명한 데서 시사한 바가 크다라는 정도 참고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도시 공간구조론이다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호이트의 선형 이론,
해리스 울만에서 발전된 다핵심 이론이다.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분도 여러분들이 제목을 먼저 이해하시면서 이해해서 정리하시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동심은 이론 뭡니까? 도시가 동심원 형태로서 성장 발전한다. 선형 이론은 선형의 모습으로서 성장 발전한다. 다핵심은 여러 개의 핵심이 있다는 그래서 복수의 핵심 중에서 도시가 성장 발전한다 생각하시고 살을 좀 붙여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교재 2절 도시 공간구조는 다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3절로 넘어갑니다. 181페이지예요. 3절 보시면 입지론의 의의다 속인데 여기서는 몇 가지 용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챕터입니다. 1번 챕터는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용어를 정리해 봅시다. 자, 입지라는 게 있고 다음은 입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입지 선정이다라는 게 있죠. 자, 그럼 먼저 입지입니다. 입지는 한문을 써보면 어때? 설립, 땅지 이렇게 씁니다. 땅 위에 서 있다라는 얘기. 그럼 우리 쉽게 이런 식으로 합시다. 자, 이 같은 학원 건물이 지금 땅 위에 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서 있다. 자, 이 같은 학원 건물이다. 이런 경제 주체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장소가 있다는 이야기. 이 장소를 가리켜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입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지. 다음은 그럼 학원 건물이 아무데 들어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학원 건물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때? 교통이 편리해야 되겠다. 또 부대시설이 잘 갖춰서 수강생들 많이 모일 수 있어야 되겠죠. 이처럼 자, 들어서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입지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조건 이것은 입조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자연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 조건 또 하나는 인문 조건이다. 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뭐 기후나 강수 이와 같은 건 어때? 자연 조건에 해당이 되겠죠. 도로, 철도 이와 같은 건 인문 조건에 해당한다. 그럼 이 둘 중 우리 인간 힘으로 극복,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인문 조건이 되겠고 우리 인간 힘으로 극복, 통제하기 어려운 건 뭡니까? 자연 조건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입지 조건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 같은 입지 조건을 갖춘 이 토지를 어때? 찾으러 돌아다녀야 되겠지요. 왜?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찾으러 돌아다녀야 이걸 가르쳐 우리가 입지 선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선정. 자, 들어설 자리를 선정, 찾으러 돌아다니는 활동이다. 이걸 우리가 입지 선정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참 입지를 선정할 때도 어때? 토지의 위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토지의 위치는 절대적 위치라는 게 있고 상대적 위치라는 게 있다. 이걸 배웠습니다. 절대적 위치는 있는 그대로의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흔히 우리가 이제 물리적 위치다, 뭐 지리적 위치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상대치는 주변의 토종이 어떠느냐 여기다서 결정된 위치가 되겠죠. 흔히 어때? 경제적 위치다 또는 뭐 인문적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 위치는 있는 그대로의 위치를 말할 때는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절대 위치는 불변이지요. 이는 어떤 우리가 부동성과 관련된다 이야기 드렸죠. 반면 상대 위치는 주변의 토종이 어떠느냐 여기 따라서 결정되니까 주변의 토지 이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는 어때? 가변적이다. 그래서 위치의 가변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토지 이용에 있어서는 이렇던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뭐가 더 중시될까요? 상대적 위치가 더욱더 중시된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절대적 위치의 영향을 어때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입지를 선정할 때는 이처럼 상대 위치뿐만 아니라 절대 위치도 고려한다. 이 둘 모두를 고려해서 때 입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입지를 선정하는 데서 기준이 있겠죠. 근데 이도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이다. 이 같은 경우는 쾌적성, 편리성을, 상업용 부산은 수익성을, 공업용 부산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입지, 입조건, 입선정 용어 정리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8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간단히 살펴봅시다. 양고를 1번 보세요. 양고는 입지에 대한 설명이죠. 자, 입지란 어떠한 경제체가 차지하고 장소를 말한다. 즉 학원 건물이 들어서는 이 장소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 장소 이걸 우리가 뭐라 했어요? 이 장소를 입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자, 입지 조건이란 입지가 입지 목적을 달성에 필요한 자연적,
인문적인 제조건을 말한다. 이거 뭡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말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입조건에는 자연 조건, 인문 조건이 있다라 했지요. 동네 1번. 예. 자, 지형, 지질, 지세, 기후, 강수 등이다. 이는 뭡니까? 자연 조건이 되겠지요. 이는 인간 힘으로 극복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동네 2번. 도로, 항만, 철도 등이다. 이는 인문 조건에 해당되겠지요. 자, 이는 인간 힘으로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양으로 2번 첫 번째로 봅시다. 자, 입지 선정이란 입지가 입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입조건을 갖춘 이 토지를 발견한 것이다. 토지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활동이 뭡니까? 입지 선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쯤 보세요. 자, 주변의 이용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경제적 위치, 즉 상대적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다음 부지 자체의 물리적 위치는 뭡니까? 있는 그대로 위치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치는 절대적 위치다 이야기했지요. 자, 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결국 입지를 선정할 때는 상대적 위치뿐만 아니라 절대 위치까지 모두를 고려해서 입선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쯤 봅시다. 입선정의 기준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 경향이 있다 그랬지요. 주거적은 쾌적성, 편리성을, 상업적은 수익성을, 공업적은 생산성을 기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양호 4번. 자, 입지 선정 활동의 중요성이다 소개되는데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어떤 토지에 입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소유자가 입조건을 보다 유리하게 변환시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입선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6번 봅시다. 부동산은 입지 차이로 해서 상품의 동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를 해도 어디에 입지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상품의 질은 달라진다. 그래서 입선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점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를 봅시다. 183페이지예요. 우측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챕터 입지론의 발달 과정이다 소개인데 이것은 입지론의 발달한 것도 동양과 서양이 다소 달리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동양은 주거 입지를 중심으로 입지론이 발달하였습니다. 이때 크게 영향을 미친 게 바로 풍수지리사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조들도 평생 살 집을 찾기 위해서 꼭 직관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묘자리 잡으러 직관 데리고 산에 올라가죠? 뭐 때문입니까? 바로 풍수지리 이와 관련이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봅시다. 양으로 1번 동양입니다. 동양에서는 풍수지리를 바탕으로 한 주거입지 중심으로 입준이 발달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풍수지리사상의 연구는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부동산 입지선 활동의 하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하시고 양으로 2번 서양입니다. 서양에서는 첫 번째로 보세요. 농업입지, 공업입지, 상업입지 등 산업입지를 중심으로 입지론이 발달하였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주거입지 이보다는 산업입지라는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만 여기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주거입지 중심으로 입지론이 발달해왔고 서양에서는 산업입지 중심으로 입지론이 발달해왔다. 이렇게 해서 정리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이제 3절 입지론의 의의는 다 맞춰드렸어요. 여기서는 이런 정도만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84페이지예요. 자, 4절 공업입지다 소개되고 있죠. 자, 4절 공업입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화 과정에서 다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본 이론 과정은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교재 쭉 넘어가시면 188페이지예요. 188페이지는 5절 상업입지다 소개되어 있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 이론 과정에서도 다뤄야 되겠고 심화로 가서는 더욱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5절 상업입지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